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네 번째 임금인 광종에서부터요 18번째 임금인 의종 시기까지 공부하겠고요. 이 시기 동안 국가 기틀 마련과 문벌 귀족 성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이 시기 고려에서 실시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벌 귀족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지 파악하셔야지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면서 우리 제자들 걱정 잔뜩 하고요. 저를 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국가 기틀 마련,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곁들여가지고요. 고려 정치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고려 정치 이야기만 연속 3시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고려 전체 역사 중에서 지난번 첫 번째 모습을 봤으니 오늘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죠. 자,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요. 연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표 짜잔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네 번째 광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요. 그 임금이 네 번째다, 의종이 18번째다 그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난번 사진 특강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고려 전체에는 모두 34분의 왕이 있다고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 18번째까지 간다라고 하니 거의 가운데 시기, 중간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라고 느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세워만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백성에게 세금은 얼마나 거둘지, 공부는 어떻게 시킬지, 군대는 어떻게 운영할지 새로 만들어야 될 제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양건법 잘 모르겠지만 과거제는 아실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최승로 뭔가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과 제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딱딱한 제목이긴 하지만요. 국가 기틀의 마련이라고 첫 번째 제목을 달아봅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기틀이 뭡니까? 기반, 기본, 바탕, 베이스. 느낌 오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나라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서 고려 이렇게 통치하면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시작을요.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에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태조 왕건은 결혼을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이제 그냥 쉽게 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결혼을 많이 하였으니 그만큼 자식이 많아서 아들만 하더라도요. 25명, 왕자가 25명이에요. 그 중에서 태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태자라고 하면 왕자 중에서도요. 따로 이제 거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10명이에요. 그러니 그 10명에는 그들의 엄마인 왕비도 있을 거고요. 외갓집 세력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다음 왕을 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종이고 세 번째가 정종이 되는데요. 당시 상황이 너무 이제 긴장감 있고 막 대립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기 왕들은요. 두 분 합쳐서 8년이 안 됩니다. 왕을 하신 지. 그러니까 일찍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직은 호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광종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종이 처음부터 나 왕이거든, 나 우리 아버지랑 다르거든 이러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오래 못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7년 정도는 저는 정치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의 측근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면서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자 짜잔짠이라고 하면서 그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시작이 바로 뭐가 되냐면 좀 전에 보셨던 노비안건법. 뭐라고요? 노비안건법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비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종입니다. 종. 그들은 고려 신분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신분이 바로 이제 노비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들 노비들을 봤더니요, 원래부터 노비가 아니었던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평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려에서는, 자, 낯설지만 기억해 주세요. 양인이라고 불러줘요. 양인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원래는 양인이었는데, 전쟁에서 이제 뭐 노비가 됐거나, 아니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빚을 져서 그 과정 속에서 호족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광종은요, 그들을 다 조사해요. 너는 원래 그러면 노비가 아니었던 거냐?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을 원래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노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호족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족들은 이 노비를 평상시에 때는 농사를 짓거라 라고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활을 들어라 라고 해서 그들의 군사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요, 또 호족들이 혹시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하면 라고 불안하잖아요. 결국 노비 안검업을 통해서 노비를 양인으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도 많이 약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되셨어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사진을 통해서 봤던 거. 무슨 제도 실시하기? 그렇죠. 과거제도 실시하기. 그전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 인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호족의 자식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니면 호족들이 이제 나라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광종은 싫대요. 나는 똑똑하고도 내 입맛에 맞는 나랑 생각이 같은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라면서 과거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서희라고 계세요. 서희. 이 시기 때 이제 과거에 합격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힘은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광종의 힘은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만큼 호족의 힘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족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광종은 그들을 숙청,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요, 나중에 광종 시기 지나고 나니까 옛날 신하들이 한 40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그 당시엔 상당히 조금 많은 이제 목숨이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광종이 물러나고요. 6번째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종이에요. 근데 이 성종은 광종과는 통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난 카리스마 있게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나는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보겠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고려에서요, 아주 학식이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앞서서 살짝 보셨죠?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입니다. 자, 그래서 성종이 최승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앞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너의 의견을 제시해보거라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최승로는 모두 28가지를 건의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무 28조입니다. 시무 28조. 선생님, 그 시무 28조의 28가지 다 공부하나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는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2가지는 중학교 때까지도 쭉 유용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려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믿었던 종교가 불교인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승로가 보기에 그 불교 사랑이 너무 과한 거예요. 앞서서 연등회와 팔간회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연등을 많이 달아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이 많이 났대요. 예. 그리고 팔간회, 그때는 약간 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주들을 하시는 거예요. 술을 한잔 하시는데 그러면서 왕과 신하가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런 행사를 많이 벌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승로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건 이거는 종교인 거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교,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통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과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은 그들에게 덕으로서 통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셨어요? 조심하세요. 불교를 믿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종교로서만 하고 나라를 통치할 때는 유교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종이 이걸 받아들여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유교를 수용한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저기 자꾸 앞에서 동그라미 그려봤지만 고려 처음엔 누구의 힘이 세더라? 호족의 힘이 세더라. 그래서 처음에는요, 왕들이요, 여기 관리도 못 보내요. 세금 걷고 막 이러려고요.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관리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최승로가 말합니다. 폐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리를 보내시어 통치하십시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내고 있어서 처음에는 호족이 알아서 마음대로 했는데 갑자기 관리를 다 보내버리면 호족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종이 어디다가 보낼까라고 하다가 전국 12군데, 12군데를 먼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12목, 용어가 낯설죠? 12목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에다가 지방 관리를 보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왕이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통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의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요.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료로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1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봄의 연등에 겨울의 팔간에 사람들이 동원되어 백성의 부담이 크니 이를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 이 이야기하면 불이 많이 났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백성의 부담이 크다. 그러니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중을 조금 낮추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왕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공손하게 대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위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은요, 이제 공자가 있었던 말.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통치해라. 법에 따라 통치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조에 봤더니 특히 이게요.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이제 구절이 되겠거든요. 불교를 믿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고 내세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천당, 지옥처럼요.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이럴 때는 불교를 믿어라. 하지만 유교를 행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이니 나라 통치할 때는 유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불교와 유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현재 필요한 것을 버리고 현재 지금 중요한 건 유교를 받아들이는 건데 지극히 먼 내세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힘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승로의 생각을 정리하면 특히나 이 유교를 수용하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교 수용은요. 나중에 조선에 가면요. 조선은 정말 생활에까지 유교가 끼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요. 나라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더 필요한 제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과거제 실시한다라고 했죠. 그럼 과거심을 보려면 똑똑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고려의 많은 사람들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EBS가 있어야 될까요? 그땐 TV가 없죠? 예, 바로 학교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학교를 우린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국자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국자감은요. 수도 개경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지방에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향교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과거 시험 조금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험도요. 과목별로 있어요. 자, 그래서 문과, 잡과, 승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과, 잡과, 승과. 문과, 잡과, 승과가 있는데요. 문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학문의 실력을 이제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뽑힌 사람들은 문신이 되어서 나라에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최승로와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을 담당하겠죠. 잡과라고 하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전문가다, 의사다 이런 전문가들을 뽑는 시험이 이제 잡과가 되겠고요. 승과는 스님들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분들을 뽑아서 이제 나라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왕사, 국사로 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눈에 띄는 게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머리 좋은 제도를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똑똑한 신하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군인 뽑는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인 뽑는 시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과라고 하는데 고려 무과가 없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 좀 시켜주세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제도를 막 실시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라 안정되게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힘도 세지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백성의 생활이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요. 백성의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백성이 너무 힘들면 그 왕, 그 나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백성들이 안정되게 잘 살 수 있도록 왕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 더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창입니다. 뭐라고요? 의창. 우리 예전에 고구려에서 공부했었어요. 왜 봄만 되면요 먹을 게 다 떨어져요. 보릿고개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때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 어떡하지? 귀족에게 먹을 걸 빌리게 되고 혹시 그걸 갚지 못하게 되면 귀족이 노비가 되는 상황.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그걸 막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것이 생겼었잖아요. 예, 같은 유형인 겁니다. 고려에서도 우리 많은 백성들이 또 귀족의 노비가 되는 거야? 이건 안 되겠어. 라면서 아주 싼 이자만 받고요. 곡식을 빌려주는 의창제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를 딱 보니까 고려란 나라가 어떻게 470년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느낌이 오시죠. 자,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시험에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 꼭 나오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광종과 성종 되겠습니다. 광종 시기 때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했다는 거, 성종 시기 때 최숙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수용했다는 거 기억시켜 주세요. 첫 번째 주제요. 자, 이렇게 살짝 마무리하고요. 우리 마인드맵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이 너무 낯선데 선생님 갑자기 왜 등장합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자, 편안하게 또 들어주세요. 문벌 귀족의 세상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문벌 귀족 이들은 여러분들 고려의 지배층이에요.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무슨 말을 했었냐면 고려도 여전히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럼 대답해 주세요. 우리 신라시대 때는요. 신분이 모두 몇 개로 나뉘어졌습니까? 몇 개? 그렇죠. 3개로 나뉘어졌어요. 귀족, 평민, 노비, 천민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래서 모두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되면 4개. 4개의 신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자, 일단 가장 권력을 많이 잡고 있는 지배층들, 최상위 지배층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중류층이라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 양인이 있어요. 마지막이 천민, 노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일단 최고의 지배층이 있고 중류층, 양인, 그리고 천민이 있다라고 들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그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계속 말했어요. 고려 초기 때 왕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권력을 잡고 있어서 태조도 그렇고 광종도 그렇고 그들을 신경 썼었다. 그들은 누구라고 공부했습니까? 그럼요. 호족이에요. 이 호족은요. 후삼국 시대와 고려를 이야기할 때 정말 무한반복으로 많이 나오는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기 전라도에서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곳곳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호족들 중에서 힘을 더 많이 가지는 세력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서서히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특히나 어떤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과거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제도는 어느 왕 때 시행한다고 말했었습니까? 그렇죠. 광종이에요. 그러니까 광종은 그전에는 너희들 시험 안 봐도 나라의 관리가 있지만 나 싫어. 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 공부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지만 왕 옆에서 높은 권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니 과거에 합격한 집안은 좋은 이제 귀족 가문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계속 머무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무엇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죠.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요. 귀족은 이미 삼국시대 때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귀족과 문벌 귀족 차이가 뭐예요? 귀족은 귀족인데 가문의 힘이 정말 막강할 정도로 정말 큰 경우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본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씨잖아요. 근데 그냥 이씨가 아니라 저는 합천 이씨입니다.
우리 제자 중에는 선생님 저는 전주시요, 저는 밀양박시요, 저는 경주김시요 있죠. 이때 여러분 성씨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본관이 되는데 그 당시 경원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경원 이씨는 지금은 인천 이씨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요 각자 물어보세요. 본관이 어디인지. 자, 경원 이씨, 우리 제자들의 이제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원 이씨라고 하면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이 자잔사우선 엄청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과거를 통해서 높은 관직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 같은 경우는요. 높은 관직을 차지할 경우 그 사람 집안에게 뭔가의 특혜를 줘요. 이 특혜가 바로 뭐냐면 음서제도라는 건데요. 뭐라고요? 음서제도. 음서제도는요. 관리가 되긴 되는데 과거 시험 안 봐도 돼요. 과거 시험 안 봐도 돼요. 정말요? 예. 자, 고려는요. 들어만 주세요. 모두 관리의 품계가 9개의 품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9개의 품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5품 이상이 되면 꽤 높은 거죠. 5, 4, 3, 2, 1 그렇게만 되면 그 집안에서 사위, 아들, 손자, 외손자들은 시험 안 보고도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특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큰아버지가 지금 사품이에요. 그러면 나 과거 시험 안 보고도 나라의 관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권력을 잡다 보면 그 집안의 세력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형성된 게 문벌귀족이고 고려 대표의 문벌귀족이 바로 경원 이씨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 경원 이씨에서도요. 세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분은 바로 누구냐면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본인의 동생 있죠. 여동생이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안 보고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이제 딸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딸을 어디에? 고려의 17번째 왕이 예종이거든요. 그 예종에게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왕비가 딱 되었죠. 왕의 장인어른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권력을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둘째 딸과 예종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훗날 인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외손자가 왕이 된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높은 관직까지 차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인종이 다른 이제 문벌 귀족에서 왕비를 드릴 경우 자기 집안 조금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셋째 딸과 넷째 딸이 있어요. 그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종은 셋째와 넷째는 이모잖아요. 이모와 결혼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물론 지금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과거 신라라든지 고려처럼 과거 국가에서는요. 지배층의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근친혼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자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자겸 집에는요. 뇌물이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썩어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뇌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되셨나요? 문벌 귀족에 대한 느낌이 조금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 그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만큼 백성들은 토지를 많이 못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농사라도 잘 안 되면 그들은 문벌 귀족의 노비가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문벌 귀족은요. 아까 이자겸처럼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돼요? 왕비를 배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왕실과 혼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이들이 바로 문벌 귀족.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벌 귀족이요. 고려 끝까지 권력을 딱 잡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힘들어요. 왜냐면 특정한 사람들만 계속 권력을 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거든요. 바로 뭐가 있냐면 앞서서 과거 시험에서요. 선생님이 문과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요. 왕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신하. 그들 우리가 문신이라고 합니다. 문신. 또 필요하죠. 그렇죠? 자, 하지만 나라를 지켜주는 누구도 필요한 겁니까? 군인도 필요합니다. 이들을 바로 무신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문벌 귀족은 거의 문신 다 주도를 해버리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무신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차별 대우받아?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아까 앞에서 제가
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무가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무가가 없고요. 아까 고려의 관리들은 9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9품. 문신들 같은 경우는요. 실력 좋고 집안만 좋으면 9품에서 쭉 올라가서 1품까지도 가요. 그런데 무신들 같은 경우는요. 3품까지밖에 못 가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 항상 문신들의 명령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할 1170년. 1170년 무신들이 드디어 폭발을 해서요. 문벌 귀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는데 그때 그 사건을 무신정변. 그때 그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부터 한 100년 동안은 누가 권력을 잡게 된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 이해 가시겠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거는요. 일단 문벌 귀족이 어떤 세력인지 파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말해주세요. 문벌 귀족은 어떤 세력들이다? 그렇죠. 음서제도의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가문들이다 라는 거고 그들은 결국 무신정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몰락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요. 시험에서 꼭 한 번 더 말해도 될까요? 그렇죠. 문벌 귀족은 음서제의 특권을 가지면서 나중에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시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문벌 귀족의 이야기까지 마무리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내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건 문제풀이네요.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승도가 성종에게 유교 정치를 제안함이라고 했습니다. 유교 정치 하십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 어딥니까? 시무 28조죠, 그쵸? 자, 그러니 다가 되겠습니다. 2번, 국가로부터 식량을 빌린 후 가을에 갚습니다. 백성들이 노비되는 거 막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갑니까, 납니까? 그렇죠. 우리 곡식을 빌려주는 건 의창, 나가 됩니다. 3번, 문벌 귀족은 과거를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었음. 과거 시험 안 보는 특권은 문벌 귀족. 전체 중에서 5품 이상의 관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바로 음서가. 4번, 광종이 원래는 양인이었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그 신분을 찾아준대요. 자, 이것은 그렇죠. 노비 안건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5개의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회 그중에 5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기관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만들었던 조직 같은 겁니다. 자, 봤더니 봄에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나라의 관청이고요. 거기 관리들이 뭔가 서류를 지금 앞에 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는 쌀을 가져가고 있어요. 곡식 5가마를 빌려줄 테니 추수가 끝나면 갚으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확을 했네요. 나라에서 빌린 곡식을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나는 노비가 안 되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답 너무 잘 고르셨습니다. 답은 1번 의창이 되겠고요. 2번 두레. 여러분 두레는요. 우리 나중에 그 조선시대 때 농민들이 만들어준 조직이 됩니다. 품앗이다, 두레다. 그때 우리 공부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3번 별무반. 별무반은요. 군대예요. 군대. 고려시대 때 만들었는데 여진족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국자감.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수도 개경에 있었던 학교였던 거죠. 그쵸? 자, 그러니 답이 안 되네요. 1번. 자, 이번에 문제는 14번. 다음은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틀린 겁니다. 불교가 널리 퍼진 고려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불교, 고려가 되겠네요. 먼저 1번. 사람들은 연등회 때 등불을 들고 소원을 빕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앞서서요. 시무 28조입니까? 후뇨 10조입니까? 그렇죠. 후뇨 10조에서 그중에 첫 번째 봤더니 불교를 중시하라 라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연등회 고려와 관련된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승려들은 과거 시험인 승과. 워낙 나라에서 불교를 장려하다 보니까 스님들을 위한 시험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맞죠? 참고로 말하면 유교가 발달한 조선시대에서는 승과가 없습니다. 자, 3번. 백성들은 기와나 종이를 다뤄 절에 가기도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제자들이 이 부분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자, 이 부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서서 사진 특강 때 직진 심체 요절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었었는데요. 그 책 지금도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그 종이를 절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만큼 이 절이라고 하는 곳은요, 부처님 믿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스님들은 이런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제자들이 들어만 주세요. 4번, 학생들은 공부하러 각지에 설립된 서원으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배우지는 않았었죠.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에 공부할 거지만요. 미리 여러분 파악하신다면 학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국자감과 향교가 있었습니다. 자, 나라마다 교육기관도 좀 다르죠? 우리 마지막 문제에서 잘 국자감과 향교가 고려시대라는 거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풀 문제는요. 우리 12회에 나와 있는 8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신문기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자, 고려 초에는 건국의 공이 큰 신하들과 왕실 외척들이, 건국의 공이 큰 신하들, 주로 어떤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호족들이죠. 자, 그럼 왕실 외척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시대를 공부하든지 외척이라고 하면요. 왕비 집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비 집안. 자,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왕권을 위협했다. 호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왕들이 그들의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황이었죠. 자, 이들의 자손은 나라의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시험 안 봤어요. 그러자 광종은 시험을 통해 무엇입니까? 과거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함으로써 학문적 소양이라고 하면 지식 수준을 말합니다. 자, 똑똑한 신하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 하였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먼저 1번에 가겠습니다. 8관에 성대하게 열리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와 관련돼 있죠? 불교 발달, 불교 중시랑 관련돼 있죠. 상관없고요. 2번, 배경보다는 실력으로.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들 과거를 통해서 합격해서 나라의 관리가 되라. 맞습니까? 답은 2번 되시죠? 계속 볼게요. 자, 3번, 지방통제 강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족들이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 관리를 못 보내다가 성종시가 되니까 전국 12군데라도 관리를 보내자라고 하죠. 그렇게 제안했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최승로가 되겠습니다. 성종시기. 4번, 노비안건법. 우리 제자들이요. 노비안건법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광종이잖아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글은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습니다. 라고 했으니 같은 광종시기이기는 하지만 답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노비의 수가 줄어든다는 건 맞지만 답은 아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같은 왕 안에서도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고요. 이번에는 17번. 다음을 건의한 고려시대 인물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 했습니다. 사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지방관을 파견하여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방 어디? 12목에. 그렇죠. 자, 상과 벌을 분명히 하고 악한 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제자들은 시무 28조만 딱 보고도 최승로라고 하셨겠지만 읽어보면서도 12목, 최승로 연결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게요. 1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야 된다. 왕은 광종. 그렇죠. 항상 노비안건법 플러스 과거제 이퀄 광종.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배우시지 않죠. 예, 여러분들은 이건 안 배우고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임금 정종입니다. 이분 좀 일찍 돌아가신다라고 했죠.
옮기려다가 실패로 끝냈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은요,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도 주장하는데 초급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교? 그렇죠. 최승로의 건의사항 중에 하나에서 불교를 믿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다. 정치는 유교를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네요. 자, 4번에서는 뭐가 들렸을까요? 성대하게, 크고, 화려하게 라고 말했었던 건 그렇죠. 태조가 되겠고요. 반면에 최승로 같은 경우는 팔관애를 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준비되어진 마지막 문제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나왔어요. 광종. 태조 사후 왕자와 외척들 간에 벌어진 왕위 계승 다툼으로 태조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왕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왕자와 외갓집들이 막 결합해서 왕이 다툼 벌였겠죠. 자, 그래서 고려 사회가 불안하다. 949년 왕이 즉위한 광종은 고려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왕권 세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왕권이 세졌어요. 반대하는 세력들을 많이 제거했다라고 했죠. 두 번째, 과거지 실시했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절대 안 틀려요. 어느 시기입니까? 성종 시기. 최승로의 건의. 4번,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노비 안건법. 이제 문제가요, 어떻게 나올지 뭔가 좀 보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문제 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광종과 성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들은요,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줘요. 자, 그래서 그들의 업적을 비교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고려시대 때 새롭게 시행한 여러 제도들 있죠. 과거 시험도 있었고요, 의창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요, 하나로 물어보기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잘 물어봐요. 특히나 조선시대와 많이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한 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건 고려시대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 제자들이 조금 불편할까 봐 조금 찬찬히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건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역사에 워낙 많은 용어와 워낙 많은 사람과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지 고민 많이 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